이번 남아공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왜 월드컵 사상 가장 최악의 졸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등 빅리그들과 유럽의 중소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오현규, 배준호, 엄지성 등 역대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저질의 경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명보의 32강 진출 계산법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남아공전에서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비기면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무조건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승부를 만드는 것이 홍명보의 1차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였고 수비에 중점을 두다가 체코전에서 결승골을 만든 것과 같이 이강인의 킬패스에 오현규가 득점을 하는 전술로 오현규를 선발로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성의 컨디션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성을 선발에서 뺀 것도 공격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재성의 필요성을 홍명보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발 라인은 홍명보의 이런 전술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인을 내렸었고 빠른 역습조차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수비에 올인한 홍명보의 전술적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인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한 것도 아마 이렇게 홍명보가 적극적인 공격 전술을 억제하는 지침을 내렸던 것에 기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남아공전에서는 이강인의 번뜩이는 볼 터치와 킬패스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그 근본 이유는 이강인이 볼을 잡아도 빈 공간을 찾아 남아공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우리 공격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수들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홍명보의 전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 이강인은 볼을 컨트롤하며 패스할 곳을 찾아보아도 공간 침투를 하는 동료 선수들이 없었고 따라서 이강인의 볼 소유 시간은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매우 길어졌고 그 시간 동안 남아공 수비수들의 집중 방어에 볼 소유권을 놓치는 장면이 허다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그냥 체코전이나 멕시코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공격 패턴을 가져갔으면 이강인의 패싱 역량과 손흥민, 이재성 등의 골 결정력으로 남아공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면 홍명보가 그렇게 바랐던 무승부 승점 1점은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명보가 월드컵을 앞두고 8강 운운하다가 32강이 목표라고 바꾼 것은 우리 선수들의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너무도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축구의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보다는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인지가 아마 더 큰 관심사일 수 있는 홍명보 입장에서는 감히 16강조차도 목표로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 최약체라고 평가되었지만 남아공의 62경기를 보면 공격수들의 스피드와 개인 역량도 뛰어나고 여기에 팀 전술에서도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 패턴이 상당히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비 라인에서는 김민재가 버티고 있지만 다른 센터백 자리에서는 남아공 공격수들의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에 상당히 고전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홍명보는 이런 우려로 인해 라인을 철저히 내리고 수비에 중점을 두는 전술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윙포드를 통한 빠른 역습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홍명보가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역습을 하다가 빈 공간이 생길 때 남아공 공격수들의 스피디한 역공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표팀의 경기는 전술적인 맥락을 잃어버리고 공수 전환에서도 투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오직 이강인의 볼 소유와 컨트롤에서 공격이 전개되는 방식만 고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공격으로 올라가는 우리 선수들은 공격보다는 후방의 수비에 더 무게를 두고 플레이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공격에 있어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나 조직적인 침투와 이를 지원하는 킬패스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에게 실점을 한 후에 보여준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후반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선취골을 빼앗겼고 따라서 실점을 많이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도 쫓길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의 라인을 오히려 더 내려서는 모습이었고 공격에서는 물론 빌드업 과정에서도 전반전보다 더 루즈하고 느린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이어가는 홍명보를 한참 욕을 하다 문득 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홍명보는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즉 1차 목표가 무승부였다면 실점 후에 2차 목표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대0으로 패하는 경우에는 승점 3점으로도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만약 2대0으로 패하게 되면 32강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홍명보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실점 후 실점 만회를 위한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라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한 수비 전술로 오히려 라인을 더 내리고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시간을 끄는 지공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손흥민과 아이엔스를 투입했지만 이미 우리 팀의 전술 골격은 라인을 한참 내려서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여기에 스피디한 역습마저 홍명보가 억제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은 무용지물이었고 손흥민은 후반전에 들어간 중원의 한 명의 수비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다 싶으니까 홍명보는 곧바로 김민재를 빼고 다들 공격수 투입을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포지션에 박진섭으로 교체 투입한 것 역시 추가 실점을 두려워한 홍명보의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엄지성, 이동경, 배준호, 이재성 등 후반에 실점을 만회하고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빼어난 공격수들이 절비함에도 이들을 교체 출전시키지 않은 것 역시 추가 실점을 두려워한 홍명보의 전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홍명보 스스로 32강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32강에 진출만 하면 자신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결코 실패한 감독이 아니라는 자위를 스스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감독으로서 보다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2강에 그친 요인들을 우리 선수들의 자질이나 역량 부족 등을 변명으로 내세우며 축구 팬들의 비난을 피해가려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성규의 실책에 대해서 홍명보는 이렇게 말했는데 비판할 게 없으면 홍명보 자신을 비판하라고 하면서 김성규가 그런 실책을 한 것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감독 자신의 탓이라고 해도 좋다는 궤변도 아닌 헛소리를 자신있게 하고 있는 홍명보의 모습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에 앞서 애처로운 연민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저렇게 아픈 사람도 있구나. 아픈 사람을 비난해서 뭐하겠나. 위로하고 토닥거려 줘야지. 그가 지고 있는 지게자루로 축구공이 터질 정도로 부드럽게 위로하고 토닥거려 줘야지.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하여 우리 선수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그런 아름다운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32강에 진출한다고 해도 홍명보가 감독직을 사임하고 경기를 해야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홍명보가 계속해서 벤치에서 우리 축구들에게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32강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우울하고 쓰리지만 일본을 응원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주절거렸지만 가능한 일본이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일본의 성적이 우리 축협과 정몽규 그리고 홍명보를 아작내는 채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인의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우리 축구사에 길이 각인될 흑역사의 타투가 될 것입니다.